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용 마스크와 수입 라텍스, 메모리 폼 등 3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피폭 선량이 검출돼 수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라돈 논란이 있었던 생리대는 조사 결과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직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직장 내 성추행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세계 20여 개 지사에서 모인 이들은 회사 측의 미온적인 사건 대처에 대해 크게 비판했습니다. 카이스트가 만든 과학 로켓이 9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한 건데 과학 로켓이 가진 기술적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착시 현상은 눈이 아닌 뇌의 착각으로 인해 일어나는데요.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들은 무엇인지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용 마스크와 수입된 라텍스, 메모리 폼 등의 3개 등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피폭 선량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히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체르메, NG 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수표 싱글 5cm, 그리고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 폼 100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개 제품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mS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 선량이 나와 수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됐던 오늘 습관 생리대에서 라돈과 토론을 측정한 결과 안전기준 이하의 피폭 선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국내 생산 가공제품은 물론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 합성유라고 광고하는 합성 엔진오일 일부 제품의 실제 합성유 함량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이 100% 합성유로 표시돼 있지만 순수 합성유 함량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엔진오일은 광유로 만든 일반 엔진오일과 광유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낸 합성유로 만든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는데 합성유가 성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립니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와 광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글 직원들이 임원들의 사내 성추행과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동맹 파업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도쿄와 런던, 미국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0여 개 지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구글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회전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런던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구글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임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비호 의혹에 항의하는 동맹 파업 참가자들입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도쿄와 런던, 뉴욕과 LA 본사에 이르기까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약 10분간의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구글 사측이 전 고위 임원의 사내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그에게 퇴직 보상금까지 챙겨줬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최고 책임자는 지난 2년간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지른 48명을 해고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이 일자 결국 회사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I'm walking up along with other colleagues in support of anyone in any workplace who has been harassed and to ensure that perpetrators are not protected and not rewarded. The truth still matters to people. And then if the truth is not recognized by those in leadership positions, that they should figure out a way to find that truth for themselves, and we will tell them for them as well. 미국 IT 매체들은 지난 2017년 사내 성차별과 인종차별 문제로 홍역을 치른 우버에 이어 이번엔 구글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이폰 XS 등 애플 신형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2일 오전 8시부터 공식 대리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아이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스토어에는 개점 전부터 250여 명이 줄을 섰는데 애플스토어 개장 후 출시 첫 제품을 사기 위해 연차 휴가를 내고 온 직장인이거나 대학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는 64GB와 256GB, 512GB 세 가지 버전이며 출고가는 256GB 아이폰 XS가 156만 2천 원, 512GB의 아이폰 XS 맥스는 196만 9천 원입니다. 외국 제조사의 생활 가전 가운데 전기레인지와 진공청소기는 해외 직접 구매가, 공기청정기는 국내 구매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공청소기 등 5개 품목의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인데 특히 지멘스의 전기레인지는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반대로 샤오미의 공기청정기 2종은 국내 판매가 더 저렴했고 커피 머신과 블렌더는 제품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해외 직접 구매한 상품은 국내에서 AS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브랜드 생활가전을 직접 구매할 때는 제품별, 모델별로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AS 가능 여부와 국내 전기 사양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지난 9월에 9조 1,200억여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조 2천억여 원 늘어났고 음식 배달 서비스가 증가액의 8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비중은 61.5%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1년 전보다 24% 증가해 5조 6천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은 올해 3분기에 1년 전보다 36%가량 늘어 사상 최고치인 6,900억여 원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에 판매한 금액은 8,900억여 원이었습니다. 한우고기, 맛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자주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흠입니다. 한우가 비싼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료 때문인데요. 이 사료비를 줄이면서 경제성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항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축산 농가에서 한우를 출하할 때까지 사육하는 기간은 보통 31개월. 고기의 양을 늘리고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려다 보니 사육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긴 편입니다. 사육 기간이 긴 만큼 사료비가 늘고 이는 고스란히 농가와 소비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가 적어도 사료비가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사료비에 지출이 다 된다고 보면 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보인 게 한우 사육 시기별로 사료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한우가 한창 크는 6개월부터 14개월 사이에는 단백질과 풀사료를 많이 먹여 체형과 근육의 발달을 최대화합니다. 이후 15개월부터 28개월 사이에는 곡류 등 에너지 사료의 비중을 높여 고기의 양을 늘리고 마블링 생성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육 기간을 서너 달 줄여 28개월에도 출하할 수 있습니다. 한우의 산육 능력에 맞게 사육 단계별로 미세하게 에너지 함량과 단백질 함량을 조절을 해서 비육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한우 한 마리당 사료비 23만 5천 원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전국적으로 936억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기존 한우 고기보다 맛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우 고기의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비를 낮추는 기술 개발로 한우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이 과학
로켓을 발명을 해서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네. 얘기를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민간으로는 최초로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28일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과학 로켓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9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때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로켓에서 분리된 낙하산이 바다 멀리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그 결과 비행 경로 등 정보가 담긴 메모리가 물에 젖어서 그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예. 연구진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이틀 뒤인 4일 그리고 다음 달 6일에 좀 더 보완된 로켓을 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민간 최초라고 하면 국내에서 로켓 발사가 처음은 아니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부기관까지 합하면 이번이 4번째인데요. 예.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3차례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4번 정도 된 거잖아요, 이번이. 네. 4번이나 성공을 했는데 사실 과학 로켓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아직도.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학 로켓은 과학 관측 로켓의 줄임말인데요. 이 용도가 과학 실험인 로켓입니다. 이 로켓이 올라갈 때 관측창을 열거나 또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쏴서 그 낙하산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여러 가지 관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미세먼지나 그런 대기를 관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별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관측뿐만 아니라 발사된 로켓이 이렇게 내려올 때 내부가 무중력 상태가 되는데요. 이 무중력 실험을 내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 로켓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쏘아올린 로켓은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었나요? 이번 과학 로켓은 관측 장비를 탑재한 것은 아닙니다. 예. 추후에 제대로 된 과학 로켓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였거든요. 이 전문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행 컴퓨터를 탑재해서 그 비행 컴퓨터하고 지상국하고 제대로 교신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낙하산 사출 장치가 정상적으로 그 펼쳐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신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서 이걸 성능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요. 네. 이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게 기존에는 많이 쓰이던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장점을 모아놓은 엔진입니다. 이 액체 연료는 성능이 매우 좋지만 개발 비용이 비싸고 또 제조 그 방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고체 연료는 비용이 싸기는 하지만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또 폭발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하이브리드 엔진은 그 성능이 고체 연료보다 좋고 또 재료 확보도 어렵지 않은 데다 이것을 좀 여러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로켓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이번 실험의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과학 로켓이 관측뿐만이 아니라 핵심 기술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과학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학 로켓 대기 관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등 다른 용도의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우연에서 과학 로켓을 3차례 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 우리나라도 로켓의 2단 분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소형 위성 발사체 핵심 기술도 이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누리호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 과학 로켓을 비롯해서 여러 발사체를 한 번씩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사실 외국과 비교했을 땐 좀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계의 위치에서.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이미 로켓을 한 7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왔다고 사람들이 보고 네.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20년 보고 이요. 있거든요. 네. 네, 이 과학 로켓만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13개국에서 1945년 이후에 발사된 횟수만 5,700여 회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는 많은 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은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동차나 컴퓨터 등이랑 달리 로켓은 국제 규정에 따라서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나 어떤 로켓의 부품을 수출입하는 게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로켓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성을 쏘거나 대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비싼 돈을 주고서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입이 통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자체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외국에서 보면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그런 로켓 개발 사업에 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민간이나 기업 등이 로켓을 실험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먼저 발사장을 만드는 게 어렵고요. 이 발사체가 추락할 때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영토가 넓거나 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로켓을 높이 발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하늘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공역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허가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잘 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이번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발사한 로켓도 원래는 3km까지 날 수 있는 로켓이었는데 네. 이 날릴 수 있는 높이의 허가가 1km까지밖에 나지 않아서 연료를 일부러 적게 넣고서 1km를 날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좀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재 카이스트 연구진은 10km를 날 수 있는 로켓을 설계를 마친 상태고 이제 제작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 내년에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역 사용 승인이 아직은 확실치 않아서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뭐 특별한 허가나 그런 거 없이 무려 한 15km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은 발사장 지역을 따로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로켓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연구진들의 바람입니다. 네, 정말 국내 연구진들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자율주행차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앵커님도 혹시 전차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차의 딜레마요? 그게 뭐죠?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대로 직진을 하면은 5명의 철길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5명의 인부를 칠 수가 있다. 네. 저희가 기관차인데 앞쪽에 이제 인부들이 있다는 거죠. 네, 5명의 인부를 칠 수가 있는데 이 사전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방향을 바꿔서 1명의 인부를 치면 된다. 네.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는 가정하에.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1명? 좀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좀 선로를 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또 있나요? 네, 이번에도 전차가 5명의 사람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같은 상황이에요. 네, 이제 앵커님들은 만약 육교 위에서 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나는 그 몸집이 좀 작아서 내가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앞에 몸집이 큰 사람이 같이 육교 위에서 보고 있다. 이 사람을 밀어서 전차를 막을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5명의 인부를 구해야 되냐,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육교에서 이제 전차가 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뒤쪽에 이제 인부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이 앞의 경우랑 똑같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건데 이번엔 제가 이 사람을 밀어서 희생시켜야 하잖아요. 사람을 앞서도 죽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거여서 좀 저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앵커님들과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처럼 스위치만 눌러서 이렇게 다수의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서는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네. 두 번째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사람을 밀어야 되는 경우는 정서와 관계된 편도체 부위의 활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앵커님들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사람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뇌가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과연 기계는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만약에 자율주행차 상황이라면 사실 이게 근데 답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곤란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연구가 매우 활발한데요. 최근에 미국 MIT 연구진이 전 세계 23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행자의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다르게 주면서 이 자율주행차는 이 가운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희생을 해야 되냐, 이런 설문지를 하는 건데요. 예상하셨겠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수보다는 다수를 살려야 된다. 애완동물보다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보편적으로는 어쨌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나온 문항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눈에 많이 띄는데 문화권별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 노인과 젊은이 가운데 누구를 살려야 할까 이런 질문에서 프랑스와 그리스, 캐나다 이런 유럽과 북미 국가는 젊은이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노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그런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이 자동차 제조사와 정책 입안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도덕적 알고리즘을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다수의 의견을 좀 들을 것 같아요. 각 문화권에 따라서. 그럼 현재 그 기업체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직은 논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활발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는 이번 실험 MIT 연구진의 실험 결과를 두고 이 자율자동차 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한 교수는 이거와 상반된 답변을 내놨는데 자율주행차가 서로 다른 형태의 두 사람 중 한 명을 골라서 충돌해야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간처럼 감정이나 이상에 따른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자율주행차에 어떤 윤리적인 알고리즘이 설계되도록 할 것인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잖아요. 정부와 학계 또 기업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학 분析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 끈끈이 주걱이나 파리주옥 같은 식충식물들은 어떤 이유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걸까요? 질소와 칼슘 등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라는 일반 식물과는 다르게 식충식물은 주로 물속이나 늪에서 자라난다고 하는데요. 물속이나 늪은 다른 토양에 비해 식물이 충분한 양분을 얻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충식물은 부족한 양분을 얻기 위해 주변에 있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식충식물은 진화를 거듭한 거죠. 오늘은 식충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1분 과학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유전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정 과정을 거치면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교정 도구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 시스템은 질병 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유전자를 교정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돼 유전자 편집과 교정 분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카스9은 시스템이 너무 크고 안전성과 급성 면역 거부 반응 등 유전자 치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유전자 가위인 CFF1은 작고 체내 전달이 쉬운 데다 안전성이 높지만 교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 가지 유전자 가위의 장점을 살려 높은 교정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한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CFF1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이드 RNA의 말단에 별도의 화학적이나 물리적 처리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카스9으로 교정이 어렵던 유전자를 발전된 CFF1으로 교정할 수 있어 유전자 가위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자 가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해 향후 유전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러스 전달체를 활용해 황반 변성이나 혈우병,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난치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유전자를 정상대로 교정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생체식의 리듬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은 쥐 56마리를 대상으로 아침을 먹은 그룹과 아침을 먹지 않고 4시간 뒤에 먹이를 먹은 그룹으로 나눠 2주 동안 체중 변화와 생체식의 리듬 변화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먹이를 먹었는데도 아침을 먹지 않은 그룹의 체중이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5g이나 더 많이 나갔습니다. 또 생체식의 리듬이 4시간 늦었으며 활동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 체온도 아침을 먹을 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침을 걸으면 체지방 대사를 담당하는 간의 생체식의 리듬이 흐트러져 체온 상승이 억제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어 지방이 쉽게 쌓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건물을 보존하는데도 3차원 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도시건축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종업원이 가장 많았던 방직 공장입니다.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이 찾기도 한 방직 공장의 발전소가 3차원 영상으로 부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존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3D 스캐너라는 측량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다 길이값이나 높이값들을 다 취득을 하고요. 그 취득된 데이터에 맞춰서 3차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보존 가치는 있지만 철거해야 하는 건물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옛 건축물 아카이브를 비롯해 도시와 사람, 건축의 조화를 모색해보는 한마당 축전이 열렸습니다. 광주 도시건축문화제에는 우수 건축물 전시와 함께 현역 건축사, 건축학도들의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복잡하기만 한 건축 민원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디자인, 문화를 중시하는 도심 재생의 방향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빛골 광주가 이제 문화도시로서, 문화수도로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적 환경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개인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고 무등산의 조망권을 살리는 도시의 선을 그리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캐나다에서 풍선 100개를 28초 만에 터뜨리는 강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네, 기존 기록을 10초 이상 줄이면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동물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색다른 도전이 열렸습니다. 풍선 100개를 가장 빨리 터뜨릴 수 있는 강아지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파란색과 노란색 풍선 100개를 앞에 두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울리자마자 강아지는 풍선 사이를 빠른 속도로 헤집고 다닙니다. 우연히 산책하다 풍선에 반응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본 주인은 몇 달간 훈련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강아지가 100개의 풍선을 터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28.2초. 기존 기록을 약 10초 이상 줄이며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에 사는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때이른 추위로 가을 첫눈이 내리자 눈밭을 구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타이어에서 굴러떨어진 후 곧바로 해먹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참 귀엽죠? 네, 활동량이 늘어나 배가 고팠는지 간식도 야무지게 맛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신나게 노는 판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전해주고 있네요. 인도의 타도바 국립공원입니다. 물가에서 목을 축이던 인도 호랑이가 3살 된 새끼곰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가 다가가서 새끼곰을 사냥하려는 그 순간 어미곰이 나타나더니 몸을 던져 호랑이의 앞을 막아섭니다. 네, 몸집이 2배에 달하는 호랑이를 상대로 어미곰은 밀리지 않았는데요. 어미곰은 여러 곳이 물리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맞섭니다. 자, 결국 어미곰의 기세에 밀려 호랑이는 사냥을 포기하고 물러났는데요. 새끼곰 앞에서 어미곰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느끼는 착시 현상은 시각이 아닌 뇌의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뇌의 착각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궁금한 S와 함께할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릴 때 분명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간이, 즉 도로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으셨죠?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더 쉬운 예로는 이 사진을 주목해 주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토스트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예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보이신다면 아주 잘 찾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사진 속에는 어떤 게 보이나요? 단순한 원기둥 6개일 뿐인데 로봇 혹은 사람의 형상이 연상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착시 현상들은 우리에게 소소한 재미를 또는 착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는 빛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빛을 그 정보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를 속여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만들곤 합니다. 궁금한 S, 오늘은 세상을 인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인 눈과 그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중추기관인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의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시는 인간의 뇌의 진화에 따른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 눈에는 어떤 물체가 사라져도 그 물체의 형태와 색이 잠시 남습니다. 정확히는 뇌가 과거의 상을 잠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석은 개별적 경험에 따라 미래를 예상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 빛의 굴절과 의도적인 눈속임까지 더해지며 착시는 현실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오심을 하는 원인 중 하나도 착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10년 전 미국의 과학자 데이비드 휘트니 박사팀이 테니스 경기 중 오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웃을 선언했을 때 오심 확률이 84%나 됐습니다. 인과 아웃의 오심 비율이 절반가량은 돼야 하는데 아웃일 때 유독 오심이 많았던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연구팀은 심판의 자질 문제가 아닌 인간의 시각적 인식체계의 오차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제 아무리 빛을 빠르게 쫓아가도 결국 전적으로 뇌의 판단에 따라 관찰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망막에 전달된 물질의 상이 시신경을 거쳐 뇌의 감각피질에 전달되는 데까지의 소요 시간은 약 0.1초.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항상 0.1초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0.1초간의 과거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은 각자 경험에 따라 미래를 추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테니스 경기의 심판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이 같은 방향으로 더 멀리 갔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되었던 그을린 토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그을린 토스트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미지의 처리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던 우리의 일상 속 경험 때문인데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패턴 속에서 얼굴은 닮은 현상을 뇌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인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스캔 과정에서 포착된 예수의 이미지와 그을음의 이미지를 결부시켜 단순히 그을음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빵을 백날 들여다본들 단순한 사람 모양의 그을음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또 착시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있고 독특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노파로 보이나요? 아니면 젊은 부인으로 보이나요? 한 번 노파로 보이면 계속 노파로 보이고 한 번 젊은 부인으로 보면
계속 젊은 부인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뇌는 대상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이라도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바뀌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착시를 우리는 이중착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 또한 보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도 있죠. 기억과 감각이 쉴 새 없이 상호작용하고 뇌가 만들어낸 흥미로운 착각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짧은 영상에 하나의 시각 처리 시스템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다 다루기에는 우리의 뇌는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인 듯합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맹하부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이 3년의 연구 끝에 한글 점자를 창안해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점자 사용 환경은 열악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도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공공장소에는 잘못된 점자 표기가 많아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된 세상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이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